예, 김대희 선생입니다. 자, 이제 2023학년도 수능 특강 적용학습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고전 논문부터 먼저 볼 텐데요. 나와 있는 작품이 누구든 알만한 글이 올해도 또 실렸습니다. 찬 기파랑가하고 제 망매가가 실렸는데요. 조금 특이한 점은 찬 기파랑가 같은 경우에는 해석판이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아마 거의 대부분 다 양주동 해석이 실려 있을 텐데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글은 김완진 해석이 실려 있습니다. 지문 속에서 선생이 어떤 부분이 다른 건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꼭 끝난 다음에 복습할 때 가능하다면 양주동 해석도 같이 한번 찾아서 보시고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를 확인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해제부터 먼저 보고 지나가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단기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책에서는 해제를 먼저 보시는 게 포인트가 어떤 건지를 찾기가 훨씬 수월하니까 해제를 먼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답지, 해설지의 앞부분에 보시면 해제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담사의 찬 기파랑과, 자, 이 작품은 신라 경덕왕 때 승려 충담사가 하랑인 기파랑을 찬양하며 지은, 기본적으로 예찬적 태도가 보인다라는 말이죠. 찬양하며 지은 19채 향가이다. 19채 향가를 다른 말로 사내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달, 물가, 숲을, 잣나무, 이 네 가지는 가능하다면 암기를 해 두시면 좋겠어요. 이 글에서는 기파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네 가지 자연물이 됩니다. 달, 물가, 숲을, 잣나무 등의 자연물을 통해서 기파랑의 모습과 인물을 형상화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광명과 염원을 상징하는 달을 통해서 기파랑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어 하자의 정서도 나왔네요.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특히 잣나무는 고결하고 강직한 기파랑의 인품을 부각하는 소재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시련, 역경 등을 상징하는 눈과의 대비자, 눈은 이 글 전체에 나오는 유일한 부정적인 시어가 되고요. 표현 방식은 대비가 쓰인답니다. 눈과의 대비를 통해 기파랑이 역경에 굴하지 않는 강직한 인물임을 드러내고 있어.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죽은 기파랑, 화랑, 기파랑에 대한 예찬과 추모의 정을 얘기하는 게 지금부터 보시게 될 찬 기파랑가의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한마디 말씀을 드리자면 양주동 해석에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파랑에 대한 예찬만 나와 있거든요. 이 글처럼 뭔가 그리워하면서 애상감 같은 것들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김한진 해석의 찬 기파랑가가 만약에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면 제 생각은 틀림없이 보기에서는 양주동 해석을 주고 두 가지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학교 내신 문제라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공부가 끝난 다음에는 양주동 해석을 같이 공부해 두시기 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 양주동 해석을 올려놓은 강의가 하나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제 망매가라고 하죠. 자, 제 망매가는 말 그대로 망매,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낸다, 이런 노래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신라 경덕왕 때 승려 월명사가 죽은 누이의 명복을 빌며 지은 19채 향가이다. 이 글도 사내가고요.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월명사가 제를 올리며 이 노래를 불렀더니 갑자기 해오리 바람이 불어서 지전이 돈으로 만든 그 돈이 아니지 돈으로 만든 게 아니지. 종이로 만든 돈이죠, 그죠? 보통은 그 장례 절차에서 저승갈 때 쓰라고 태워주는 돈을 지전이라고 부르는 모양인데 요즘 많이 안 하죠. 자, 지전이 서쪽으로 날아갔다라고 한다. 서쪽이 부처의 세계 서방 정토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자는 누이의 죽음으로 인해 촉발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이별한 혈육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출하고 있으며, 누이의 죽음을 가을 바람이 떨어지는 잎에 비유함으로써 삶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미타 차례에서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며 시상을 종결함으로써 누이의 죽음으로 인해 유발된 안타까움과 무상감을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다. 이게 이 글의 포인트 가운데 하나죠. 슬픔으로 인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통해서 이겨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극복 의지가 있다라는 것이고, 자, 본문 내용 보기 전에 선생이 이야기 하나 하고 지나갈게요. 자, 제망매가의 성격을 묻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누이가 죽어서 쓴 거죠.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개인 서정시라고 볼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받은 해제에서 요 부분이 하나가 있죠. 누이가 죽어서 제를 지내면서 이거를 요 부분 월명사가 제를 올리면서 이 노래를 불렀더니 갑자기 해오리 바람이 불어서 지전이 서쪽으로 날아갔다고 한다. 자, 요 부분을 보기로 주면서 이 글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자, 한번 얘기를 만들어 보죠.
월명사 개인한테는 개인 서정시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서 당시에 신라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더니 누가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 이 노래를 부르면 그 영혼이 서쪽 부처님의 세계로 간대. 이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누이가 죽은 것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나 엄마나 다른 사람이 죽었을 때도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거는 주술성을 가지고 있는 노래라고 볼 수 있죠. 자, 제 말 오해하지 마세요. 이 글 자체가 주술성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 해제에 나와 있는 이런 것을 보기로 집어넣어서 이런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이 글의 성격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주술성이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보기가 없이 그냥 단순하게 이 글의 성격이 뭐냐라고 판단한다면 개인 서정시라고 판단하는 게 올바른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죠. 자, 올해 EBS에서 본문을 실을 때 하나는 해석판으로 주고요. 또 하나는 원문판으로 줬죠. 그죠? 아마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원문판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커 보여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나중에 복습을 하실 때에는 원문을 보시고 해석판을 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수 있도록 공부해 두는 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지문을 보고 설명을 드리죠. 찬 기파랑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흐느끼며 바라봄에 이슬 밝힌 달이 달 하나 동그라미 치시고요. 앞에다가 1 붙여주세요. 흐느끼며 바라봄에 이슬을 밝히고 있는 달이 흰 구름 따라 떠나간 언저리에 하나 나눠주시고요. 자, 제가 하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답변해 주세요. 하자가 지금 달을 보고 있나요? 아니면 달이 지나간 흔적을 보고 있나요? 흔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달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부분도 양주동 해석과 다른 점이거든요. 양주동 해석은 대화처로 쓰여지고 있고 하자가 달을 보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네요. 이거는 그게 아니라 달이 지나간 언저리를 보고 있어요. 달이 지나간 흔적을 보고 있다고. 하늘에 떠서 어두운 세상을 다 비춰주는 강명한 존재,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우러러보는 존재, 그 달이 지나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던 죽은 기파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또 하나 앞에 보시면 하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어요. 흐느끼다라고 표현했으니까 하자는 기본적으로 죽은 기파랑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있고요. 슬픔이 있고 애상감이 있죠. 이것도 분명히 달라요. 양주동 해석하고는 분명히 다른 점이니까 이것도 꼭 한번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글에 충실해서 해석을 한다면 하자가 지금 기파랑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 하늘 기파랑이 떠나간 달이 떠나간 언저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죠. 모래 가는 물가에, 자, 물가 동그라미 치시고 이라고 체킹해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가에 기랑의 모습이 있는 수풀이요. 수풀도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치시고 3 요렇게 해보죠. 자, 물가하고 수풀에도 뭐가 있대요? 기랑의 흔적, 기랑의 모습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럼 달과 똑같이 물가하고 수풀도 기파랑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시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굳이 설명해서 왜 물가가 기파랑의 모습이냐, 깨끗한 물이니까 깨끗한 인품을 상징하겠죠. 그 다음에 수풀은 왜 기파랑이냐, 다른 모든 풀보다 우뚝 높이 솟아있는 게 수풀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들보다 우뚝해 있던 다른 모든 평범한 인간들보다 높이 있던 그러한 기파랑의 모습을 수풀에 비유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일원은 동네 이름이에요. 지명입니다. 일원에 자갈벌에서, 자갈이 있는 자갈벌에서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쫓고 있노라. 자, 화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와 있죠. 자갈벌에 있다라고 했어요. 이 자갈벌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위치예요. 이 시에서는 자갈벌이 상징하는 것이 하자의 위치밖에 없는데 왜 이 자갈벌을 강조하냐 하면 또 양주동 해석. 양주동 해석에서는 수풀이 빠지고요. 이 자갈벌이 기파랑의 모습을 상징하는 시어로 사용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김한진 해석에서는 자갈벌은 기파랑을 상징하는 모습이 아니라 단순히 화자가 기파랑을 추모하고 그리워하는 공간으로서만 그려져 있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원의 자갈벌에서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부분에서는 뭐로 상징가 되어 있었나요? 달, 그 다음에 시냇물, 또 하나가 수풀이었죠. 모두 기파랑의 인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을 마음의 끝이라고 부른 것 같아요. 자, 그것을 쫓고 있노라 라고 말했죠. 하자가 그걸 쫓고 있다. 왜 쫓고 있는 거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하자의 지향이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자가 추구하는 삶의 지향점이 기파랑이 살았던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요. 자, 이쯤에서 하나 선생이 살짝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그래서 미의식을 묻는 문제가 있어요. 미의식. 자, 미의식이 총 4가지가 있는데 복잡하니까 여기에 나온 것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대상이 되게 멋져. 아름답네. 예찬한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미의식을 우아미라고 해요. 어떤 대상에 대한 아름다움 같은 것들을 예찬할 때 우아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파랑의 어떤 훌륭한 인품을 예찬하고 있으니까 우아미가 드러나 있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당연히. 그런데 이거 플러스에서요, 우아미가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실현 의지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미의식이라고 하냐면 숭고미라고 합니다. 고로 이 글에서는 숭고미가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게 어떤 부분이냐? 마음의 끝을 쫓고 있노라. 이 부분에서 숭고미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자까지 높아. 자, 마지막에 부터 여기까지 19채 한가에서 마지막 2줄을 낙구라고 부르는 건 상식선에서 알고 있을 거고요. 이 낙구의 첫 부분은 어떤 경우든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이 형식, 향가라고 하는 이 형식은 우리 민족 최초의 정형시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나왔으니까 향가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잠깐 얘기할게요. 이게 향처럼 표기된 것이기 때문에 운율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형률은 없어요. 향가는 다른 보통 고전 시가처럼 정형률 같은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형적 율격은 없어요. 향가는 정형적 율격은 없습니다. 자, 형식은 4줄짜리 향가 4구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서동요 같은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8구체 향가 뭐가 있을까? 처용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 보는 19채.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형식이죠. 19채 향가가 향가 가운데서는 가장 완성된 형태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가장 정제된 형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이 19채 향가인데, 이 19채 향가는 10줄로 쓴다라고 하는 형식적인 제약도 있습니다만 동시에 마지막 2줄 99와 19 낙구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마지막 2줄은 반드시 감탄사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시조 종장의 첫 부분이 감탄사란다. 3글자로 시작하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시조라고 하는 어떤 장르가 19채 향가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낙구의 첫 부분은 반드시 감탄사로 시작하고 이렇게 10줄짜리 향가를 19채 향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다른 말로는 사뇌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러한 감탄사에서 시상이 집약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원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잣나무 가지가 높아. 자, 잣나무 동그라미 치시고 사 붙이시면 기파랑을 상징하는 4가지 시어는 전부 다 찾았습니다. 잣나무 가지가 높아 눈이라도 덮지 못할 꽃가리여. 눈은 시련과 고난을 상징한다 그랬죠. 이 글 속에 나오는 유일한 부정적인 시어고요. 요거하고 위에 나왔던 잣나무는 서로 대비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에 꽃가리여라고 하는 것은, 꽃가리여는 해석을 할 때 화랑의 우두머리여 해석을 해요. 시련과 고난 앞에 절대 굴하지 않았던 하랑의 우두머리여 기파랑의 강직한 인품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하자의 태도는 그러한 기파람에 대한 예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글을 다 읽고 났더니 그럼 이 글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기파랑이라고 하는 대상, 그 대상의 인품을 예찬하고 있고요. 그러한 인물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그 인물이 죽고 없으니까 그 인물에 대한 추모를 드러내고 있다. 요게 이 글 전체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글은 해석이 됐고요. 그 다음 밑에 부분에 원문이 나오는데 이 원문을 보시고 가능하면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제망매가로 가죠. 자, 이 글은 내용이라든가 상황은 여러분 충분히 알고 있을 거니까 선생님 바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생사의 길은, 살고 죽는 길은 여기에 있어. 여기 예라고 하는 건 여기라는 뜻인데요. 이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하는 곳. 생사의 길은 여기에 있음에 머뭇거렸어요. 자, 주의해서 봅시다. 누가 머뭇거린 거냐 하면 죽은 누이가 머뭇거린 거죠. 주체를 잘 보셔야 돼요. 화자가 머뭇거리는 게 아닙니다. 죽은 누이가 머뭇거리는 것이고,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누이의 정서는 어떤 걸까요? 죽은 다음에 바로 저승으로 가려니까 죽음이 두려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동시에 또 이 이승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구들, 친척들 모든 추억이 다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고 바로 저승으로 가지 못해요. 망설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누이가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서성거리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생사의 길은 여기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 이렇게 쌍따옴표 쳐주시고요. 여기에 나도 마찬가지로 화자가 아니라 누이죠. 누이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간다라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갔습니까? 나눠보시죠. 한 단락 끝났고요. 자,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하자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어요.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바로 저승으로 가버린 그런 죽은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부분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부터 뭐 그 한 1000년 이상 된 시간이죠. 옛날에 쓰여진 것이니까 지금 봐서는 조금 유치한 비유와 상징일 수 있습니다만 이 글이 쓰여질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나름대로 매우 참신한 비유와 상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누이의 죽음 혹은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상황을 자연물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읽고 얘기하죠.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자 일단 바람 하나가 나왔고요.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 나뭇잎도 하나 나왔고 한 가지에 나고 한 가지도 하나 나왔고 가는 곳 모르온저 요까지 하나 나눠보시죠. 자 그럼 상징성 뻔한 거죠. 한 가지부터 먼저 하죠. 한 가지는 같은 부모죠. 같은 부모에 붙어있는 이파리 형제지간이죠. 잎은 형제를 얘기하고요. 다른 말로 형제들을 동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동기간을 말하는 거고요. 바람은 그 나뭇가지에 붙어있던 잎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놈이니까 당연히 얘는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하죠. 자, 이 죽음을 바람이 죽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앞에다가 보시면 이른 바람이죠. 원래 불 때보다 빨리 불어버린 바람입니다. 사람이 자기 나이보다 빨리 죽은 것을 요절했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른 바람이라는 말을 통해서 누이가 요절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줄에서 잎은 동기나 형제를 상징하는 것인데 앞에 보시면 떨어지는 잎이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누이의 죽음, 형제의 죽음을 상징한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한 가지는 같은 부모고 자 가는 곳을 몰라 가는 곳은 저승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가 드러나 있냐 하면 하자의 정서 볼게요. 당연히 죽은 누이로 인한 슬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고 그 다음 플러스 자 누이가 죽었는데 동네 아저씨도 아니고 동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같은 부모한테 태어난 형제란 말이야. 나랑 피를 나눈 형제인데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가 되니까 어디 가는지 조차도 모르네. 인생이라고 하는 게 열나 허무한 거구나. 인생 무상감을 하자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8구까지고 8구까지죠. 처음에 1구부터 시작해서 8구까지 오는 동안에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자의 정서는 점점 심화되고 있어요. 슬픔을 넘어서서 이제 무상감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로 시작되는 낙구가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하겠죠. 미리 말씀을 드리면 낙구 부분에서는 이러한 슬픔과 무상감을 극복하는 극복 의지가 드러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망매가에서 아라고 하는 이 감탄사에 하는 역할은 시상을 전환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본문으로 가죠. 자, 예상대로 감탄사가 나왔고 미타찰에서 만날라. 자, 미타찰은 불교의 극락세계를 얘기합니다. 불교의 극락세계에서 나도 만날 거라는 거죠. 재회의 확신을 보여주고 있어요. 재회의 확신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재회의 확신을 통해서 어떻게 할 거냐?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 닦으면서 이 도라고 하는 건 불도를 얘기하는 거죠. 도를 닦으면서 나는 그때까지 슬퍼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겠다. 마지막에는 극복 의지가 나왔어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뭘 통해 극복했느냐? 종교죠. 종교를 통한 슬픔의 극복 아니면 슬픔의 초월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이제 이게 글의 내용이고요. 우리 얼마 전에 그거 본 적 있죠. 저기 그 개념학습에서 정주영의 유리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주영의 유리창이 많은 부분에서 지금 보는 제망매가를 흉내낸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 두 가지 마찬가지로 제망매가를 출제하고 유리창과 비교해서 어떤 게 같고 다르냐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해놔야 되는데 눈으로 봤을 때 제일 명확하게 다른 점 하나가 있죠. 유리창에서는 아들이 죽어서 슬퍼하고 끝났죠. 절망감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난 이겨내겠다 극복 의지를 보인다는 점은 정주영의 유리창과 명확하게 다른 점이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구나 알고 있는 간단한 글을 어렵게 설명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가보죠. 자, 1번부터 갑니다.
기억에 대한 이해다 가장 적절한 거죠. 기억이 마음의 끝이죠. 기파랑이 남기고 간 마음의 끝을 내가 쫓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하자 입장에서는 내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죠. 기파랑처럼 살고 싶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에 드러나 있는 미의식이 숭고미다.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했을 겁니다. 1번부터 갑니다. 화자가 오르고자 하는 무라일체, 이 글 속의 무라일체,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건 전혀 해당 사항이 없고요. 2번은 화자가 느끼는 대상과의 심리적인 거리감, 대상은 죽은 기파랑을 얘기하는 거죠. 기파랑과 거리감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글 전체로 본다 그러면 그러한 인물을 추모하는 것이니까 거리감이 줄어들고 있죠. 친밀함을 느끼는 겁니다. 3번은 화자가 대상과 동병상련, 전혀 해당 사항 없고 4번 하자가 살아가면서 도달하고자 하는 삶의 지향점, 나도 기파랑처럼 살고 싶다라는 거죠. 자, 답은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은 하자가 품어온 의구심. 자, 이걸 어디에도 뭐뭐일까? 의심하거나 회의를 가지고 있는 거 나온 바가 없죠. 5번은 전혀 글 내용과 관련성이 없습니다. 답은 4번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문제가 너무 단순한데 아마 이 문제가 변형된다면 미의식과 관련해서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으니까 숭고미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그 과정은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2번은 A와 B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거죠. A가 흐느끼며 요거는 가에서 기파랑을 그리워하며 울고 있는 하자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머뭇거리다가는 죽은 누이가 바로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해서 망설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었죠. 자, 그러면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1번 A는 B와 달리, 일단 B와 달리 빼고 A가 맞는지 검토해보죠. A는 두려워하는 마음. 자, A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A에서는 오히려 그리운 마음 혹은 상실감 혹은 슬픔 이런 거죠. 그죠? 1번은 틀렸네요. 다만 B를 가지고 검토해 본다면 B에서는 죽은 다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바로 저승으로 가지 못했어. 말되죠. B가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B가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A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2번에 보죠. A는 B와 달리 마찬가지로 빼보고요. A는 이별로 인한 망설임으로 인해 뭔 소리야? 망설이는 건 전혀 A에 나온 게 없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B의 모습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3번 갈게요. A는 B와 달리 또 마찬가지로 묶어놓고요. 대상의 부재, 자 기파랑이 죽었어. 오케이, 맞죠? 대상의 부재로 인한 하자의 심정, 슬픔, 상실감, 그리움이 드러나 있다. 3번 맞죠? 자, 이제 B를 검토해 볼게요. B는 대상의 부재가 아니라 대상의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비나시에서의 대상은 죽은 누이잖아. 그 죽은 누이가 머뭇거린 거니까 대상의 행동이 나온 것이 대상을 상실한 게 아니죠. 3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4번 가볼게요. B는 A와 달리 과오에 대한 성찰, 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성찰 나온 건 A든 B든 전혀 없는 상태고요. 자, 5번은 B는 A와 달리 문제에 대한 하자의 극복 의지가 내포되어 있어 마찬가지죠. B는 물론 그 시 전체를 본다면 극복 의지가 나옵니다만 B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A도 극복 의지는 없죠. 답은 3번인데 선제를 보실 때 문제가 굉장히 쉬워서 수능 특강에 쓰이는 문제 중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개념 잡는 문제예요. 진짜로 쉽습니다. 이거 풀면서 자기 답 다 맞춘다고 국어 공부 좀 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문제가 과도하게 쉽습니다. 다만 이게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올 때는 이러한 선지들을 섞어서 출제하겠죠. 그러니까 보실 때 답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1번 선지는 1에서 틀리고 저에서 틀리고 여러 번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시간을 투자하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만큼 성적으로 보답이 될 겁니다. 쉽게 공부한 공부는 절대로 오래 남아있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문제로 건너갈게요. 3번 보기를 참고해서 가와 나를 감상했다. 옳지 않은 걸 골라봐라. 자, 고전 시가에서 자연물을 통해 시가 속에 쓰여진 자연물의 특징을 말할 것 같은데 자연물을 통해 시적 배경을 나타내거나 자연물이 지닌 속성이나 이미지를 활용하여 하자의 정서, 자연물을 통해 하자의 정서나 태도를 나타내고 대상의 모습이나 특성, 시적 상황이나 분위기 등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면 고전 시가에 사용된 자연물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네요. 자,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나타낸 가와 대상에 대한 추모의 정서를 담은 나도 자연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면 문제를 단순화시키면 가와 나에 드러나 있는 자연물의 역할로 올바른 것 혹은 올바르지 않은 걸 골라보라는 거죠. 자, 옳지 않은 거니까 골라보도록 할게요. 1번 갑니다. 가의 수풀은 기파랑의 모습을 비유하는 거였어요. 가의 수풀은
하자의 시선이 머무는 자연물로 아까 시선 이동에 따라 쓰여진다 그랬죠. 여기까지 맞습니다. 화자가 따르고자 하는 대상의 모습, 깃파랑의 모습이 비유되어 있는 것이니까 1번은 전혀 문제가 없네요. 자, 2번 가의 가지가 높은 잣나무는 고결한 이미지를 한기하여 절대 굽히지 않는 모습, 고결한 모습 오케이. 대상에 대한 하자의 예찬적 태도, 어떠한 시련, 고난, 눈에도 굴하지 않는 잣나무의 모습, 강직하고 고결한 모습을 통해서 예찬하고 있다. 2번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3번 가의 눈은 계절적 배경과 관련된 것으로 겨울이겠죠. 그죠? 오케이. 자연물의 속성을 활용하여 시련을 이겨내는 대상의 모습. 자, 시련을 이겨내는 대상이 뭐로 표현되어 있어요? 잣나무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비의 방식을 통해서 눈이라고 하는 거, 시련 고난을 직접 집어넣고 여기에 이겨내는 잣나무의 모습을 대비함으로 인해서 이런 잣나무가 가지고 있는 고결하고 강직한 모습을 더 부각시킬 수 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대비는 항상 강조할 때 쓰는 거니까. 3번 문제 없고요. 자, 4번 갑니다. 나의 어느 가을 이른 바람은 시간적 배경의 변화를 나타냄으로써, 시간적 배경의 변화? 아니, 뭔 소린가? 자, 일단 보세요. 배경은 지금 가을인 것 같은데요. 이 가을에 이르게 분 바람이니까 바람이 일찍 분 거지 시간적 배경이 변화된 건 아니죠. 일단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틀렸고, 그 다음에 역동적 분위기를 정적으로 전환시켜. 자, 이글 속에 어디가 역동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그죠? 오히려 굳이 말을 끼워 맞춰 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던 나뭇잎은 정적이죠. 바람이 불어서 이게 떨어졌네. 오히려 정적을 동적으로 바꾼다고 말하면 한 번쯤 생각할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4번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은 나의 잎이 이에 저에 떨어진다는 표현은 화자가 추모하는 대상과 이별하게 된 상황을 비유적으로 잎이 떨어져 누이가 죽었다라는 말이죠. 이별의 원인을 말하고 있으니까 답은 4번 말고는 될 게 없네요. 저렇게 해서 일단 간단하게라도 누구나 알고 있는 지문을 하나 설명을 했는데 선생님 끝나기 전에 잠깐 한마디만 좀 잔소리 하나 하죠. 시험을 다 본 다음에 수능 시험장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복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때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몰라서 틀리는 문제 별로 없어요. 특히나 문학은 그렇습니다. 몰라서 틀리는 거 거의 없고요. 대부분 오답을 내는 경우가 알고 있었는데 대충 본 것들, 대충 이해했던 것들, 안다고 까불다가 오해했던 것들, 그런 것들에서 실수를 하게 되는 거고 거기서 실수를 하면 1년을 또 더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누누이 말합니다만 공부하는 사람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